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울릉도에 여름 휴가로 놀러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실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여름 휴가 때 울릉도를 한번 가보자고 마음먹고 홀로 울릉도를 갔습니다. 숙박시설에는 저와 홀로 놀러온 남자분, 커플 이렇게 4명이 묶여 있더군요. 첫날 저녁을 함께 하면서 다음 날은 같이 차 하나를 빌려 울릉도를 한번 돌아보자고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제안해서 우리는 같이 다음날 울릉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커플은 대학생이었고 홀로 온 사람은 울릉도가 너무 좋아 7번째 왔다고 하더군요. 거의 가이드 수준으로 울릉도에 대해 소개해줘서 저와 커플은 아주 즐겁게 울릉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어둑어둑 해질 무렵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자기가 안 가본 곳이 있다고 차도 빌렸으니 한번 가보자고 하더군요. 커플이랑 저랑은 별다른 의견 없이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안 가본 곳은 산 중턱에 있는 정자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차로 꼬불꼬불 산길을 몰면서 귀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꺼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명씩 자기 또는 주변에서 들은 귀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원래 섬에 귀신이 많다고 제주도나 일본이나 그래서 미신을 많이 믿는다고 이런 얘기를 했죠. 전 조금 으슥하단 생각이 들어 밖을 보니 정말 산길에 불빛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 차뿐이더군요. 울릉도가 워낙 작은 섬이다 보니 조금만 올라가면 정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30분이 넘도록 가도 목적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이상하다. 이 정도 왔으면 나와야 하는데 자기도 초행길이라 못 찾겠다고 하더군요. 커플이랑 저는 너무 어둡고 산길이 위험하니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울릉도는 산길에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돌리려는 순간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운전자나 저나 커플이 왜 이러지? 하고 물었습니다. 계속 시동을 걸려고 해도 소리만 날 뿐 아무런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뒤로 차가 밀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아까 귀신 얘기도 했고 그래서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니더군요. 두려움에 떨면서 뒤를 보니 계곡으로 빠지는 낭떠지가 보였습니다. 슬슬 밀리면서 차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 내려서 차라도 밀어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왜 장난하고 그래요? 라고 제가 말을 꺼내니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차를 돌리려고 오른쪽으로 돌리려는 순간 울릉도에 하나뿐인 납골당이 보이더군요. 소름이 돋으면서 정말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숙소에 다시 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와 홀로 놀러온 남자분 그리고 커플은 정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그분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분도 끝까지 장난이 아니었다고 여행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장난을 쳤겠냐고 아직도 미스터리한 사건이긴 하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구포역 괴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맞이한 대학생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부산에서 학교 생활과 하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 알바 자리가 급했었습니다. 대학생이다 보니 돈이 많이 궁했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역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철도청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사원이 아니라 청소부터 역에서 잠든 취객을 깨우는 일까지 아무튼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잡다한 것까지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처음 있던 날도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똑같이 역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역 안뿐만 아니라 철도길 근처에 쓰레기도 줍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짜증나는 걸 뒤로하고 빨리 하고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쓰레기를 열심히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100m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철도길을 따라서 저 멀리 흰색 천 같은 게 펄럭이고 있더군요. 근데 그 근처가 터널이 있던 자리였고 기둥 같은 구조물이 많았기 때문에 천 같은 게 날아오다 걸렸겠지 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주변이 횡해서 날려오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제가 알바에 나가서 밤마다 청소를 할 때 그 흰색 천이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기차가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법한데도 위에서는 따로 치우라는 말이 없었으니 비도 오고 거기까지 가서 그걸 치우기도 뭐했던 저로서는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할 일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만족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걸려있는 1000조각이 신경이 쓰인 나머지 같이 알바를 하던 동료를 구슬려서 저거 좀 치우고 오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더니 당시 그 동료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부탁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에게 부탁한 다음 날 알바를 하려고 나갔지만 그 동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하는 날인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나오지는 않았고 결국에는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물어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번에 같이 일하던 사람 그만뒀나요? 라고 물어보자 하루 전에 그만둔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하지만 워낙 비도 많이 오고 고생도 많이 했던지라 힘들어서 나갔겠거니 하고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어김없이 청소 시간은 다가왔고 저는 비 오는 날 투덜거리면서 철도길 근처에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철도길 쪽으로 흰색 천이 펄럭이고 있더군요. 저거 아직도 저렇게 있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청소를 하려던 찰나 저거 치운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만둔 동료와 저 흰색 천이 매치되더군요. 묘하게 불쾌했지만 사람 호기심이라는 게 뭔지 굳이 그걸 가서 확인하게 되더군요. 시간도 늦었는지라 철로를 달리는 열차도 없었고 돌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가면 갈수록 기분이 묘하고 오싹해지는 게 30발자국쯤 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은연중에 쓰고 있었거든요. 진짜 눈을 질끈 감게 되더군요. 사람의 형상이었거든요. 밤이었고 비가 와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라는 남자다운 자세로 힘들게 눈을 떠봤지만 역시나 사람의 형상이더군요. 정확히는 여자였습니다. 단발머리에 정말 그때의 공포감은 지금 생각해도 잊을 수 없습니다. 벌써부터 소름 끼치기 시작하네요. 비는 오고 마음속으로 요이 땅을 외치고는 진짜 미친 듯이 역으로 뛰어달려갔습니다. 제 생에 가장 빨리 달려본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뭔가에 발이 탁 걸려더군요. 그 돌길로 자빠졌는데 아프기보다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머릿속에서 힘없는 단말말을 외치고 나서 기절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깨서 주위를 둘러보니 역 안에 있는 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휴게실 의자에 누워있는 채로 머리에는 어설프게 덧댄 붕대가 묶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걸 인지한 저는 빨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일어나려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내가 많이 다쳤나? 라는 생각과 함께 무의식 중에 휴게실 문을 쳐다봤는데 흰색 원피스를 입은 얼굴이 심하게 뭉개진 여성 한 명이 들어오더군요. 딱 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다가오는데 너무 무섭고 허탈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흉한 얼굴을 들이밀면서 한 손으로 제 목을 조르는데 정말 마음속으로 제발, 제발 그 소리만 외치게 되더군요. 목을 조르는 힘이 세지면서 앞이 컴컴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진짜 이대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눈이 딱 뜨이면서 동료하고 구급 대원들이 들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가 철길 옆 돌밭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다고 말해주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넘어져 있는 걸 끌고 와서 휴게실에 누워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머리에 어설프게 덧댄 붕대하며 휴게실 안 풍경하며 가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몸을 추스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철도 길을 따라서의 그 흰색 천, 아니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확인하는 순간 다시 한번 소름이 십십 돋더군요. 제가 알바를 하는 밤이면 밤마다 보이던 그것 없어져 있더군요. 그 후로는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만둔 동료도 이런 식으로 그만둔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면 지금은 웃음이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요. 제가 일했던 여기 구포역 맞습니다. 부산 사시는 분은 아실 분은 아시겠죠. 저도 태생이 인천이라 대학 생활 때까지는 몰랐지만요. 세 번째 이야기, 이모네 집. 내가 대학생일 때의 일이야. 그날도 난 이모네 집으로 놀러갔어. 마침 그날은 이모가 점사를 봐주시는 날이었지. 우리 이모는 언제나 찾아가면 점을 봐주시는 분이 아니야. 구슬하시거나 기도를 가시거나 특별한 볼일이 있지 않으면 미리 예약을 받고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일을 하셔. 언제나 이모네 집은 나에게 최고의 힐링의 장소였지. 이모네 별채 사랑방에 누우면 세상 만사가
마음도 너무 편하고 또 그렇게 잠이 잘 오기 때문에 난 낮잠 잘 때도 이모네를 종종 이용했거든. 역시 그날도 이모네 거실에는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고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모가 예약받은 고객님들 이외엔 봐주시지 않는데도 항상 그랬어. 난 들어가선 한참 있어야 이모 보겠네. 하고는 접수를 받아주시는 누나께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물어보고 누나랑 얘기 좀 하고 있었어. 그러다 방에서 이모랑 고객님의 대화를 자연히 듣게 되었지. 신당 이용 고객님들의 대부분이 여자들인 건 얘기 안 해도 알겠지? 그분도 여자분이었어. 방 안에서는 30대쯤 되어 보이시는 여자분의 말소리가 들렸어. 근데 내용이 조금 꼬리했어. 내용을 요약하면 쉽게 얘기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남편이 좀 이상하다.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난 속으로 낄낄댔지. 이제 저 여자 이모한테 혼나고 쫓겨나겠네. 우리 이모가 절대 안 봐주시는 점사가 있는데 유부남, 유부녀들의 애정 같은 거야. 한마디로 결혼 생활에 중대한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얘긴 절대 안 하시고 유부남 사랑하고 그런 건 절대 용서가 없으셔. 진실한 사랑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 미친년아 그 사랑 개나 줘버려라 하시는 분이거든. 만약 유부남 사랑한다고 그런 것에 대해 묻거나 본부인 떼어내는 방법 같은 거 물으러 왔다가는 자리에 앉아 말도 꺼내기 전에 어디 멀쩡하게 생긴 년이 남의 남자 따라다니냐며 그게 사랑인 줄 아냐고. 재수 없으니 썩 꺼지란 욕먹고 쫓겨나는 걸 여러 번 봤고 남편 여자 문제 같은 거 알아보려고 온 여자들한테는 그딴 거 뭐하러 알고 싶어해. 그딴 거 묻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알아봐. 네가 잘해봐라 남편이 딴 맘 먹나. 이런 데 찾아다니며 쓸 돈으로 남편 좋아하는 특별식이나 하나 더 만들고 기다려봐라. 집 나간 남편도 돌아올 테니 거의 저 중 한 소리 듣고 그냥 쫓겨나기 일쑤야. 물론 특별한 예외 케이스는 있어. 그런데 그 방에서 이모의 말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난 또 호기심이 발동했지. 이모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는 얘기는 생각 중이시라던가 말을 망설이신다는 얘긴데 그건 그 새댁이 이모의 원칙에 예외적인 케이스란 거였거든. 나랑 누나는 서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방 안에 귀를 기울였어. 그렇게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윽고 이모가 입을 떼시더군요. 내일 낮에 나랑 어디 좀 가자. 외출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리 말씀하시고는 밖에 연락처 알려놓고 가거라 하시고는 딴 말씀을 안 하셨어. 방에서 그 새댁이 나왔지. 그리고 난감한 표정으로 나와선 누나에게 연락처를 알리고 돌아갔어. 난 모든 점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에 별채에 누워 있었는데 그놈의 망할 호기심 때문에 잠이 오질 않더라고. 잠이란 끼니는 꼭 찾아 먹자가 내 삶의 모토인데 그렇게 저녁이 되고선 이모랑 누나랑 저녁을 먹었어. 밥을 먹으면 누나가 말없이 무언의 눈빛으로 아까 그거 여쭤보라는 얘기를 했어. 누나는 이모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무서워해. 이모가 나에게는 둘도 없는 엄마 같은 이모시지만 선생님으로는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야. 누나도 좀 엉뚱한 데가 있어서 이모한테 엄청 자주 혼났지. 신을 모시고 남의 운명을 들여다보겠다는 연희 생각이 그따위고 행동이 그러냐며 그렇게 하다 간 멀쩡한 사람만 여럿 잡을 거라고 다 집어치우고 꺼지라는 얘기도 여러 번 들으시고 실제로 열받으신 이모가 손수 가방에 짐 싸시고 마당에 집어 던지신 적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펑펑 울면서도 절대 안 나간다고 버텨오셨는데 그래서인지 이제는 제법 명성도 없고 한 사람의 무녀 몫을 훌륭히 하셔. 지금도 간혹 볼 때면 그때 얘길 무용담으로 자주 하시는데 끝은 항상 이모께 너무도 고맙단 얘기로 끝나. 누나는 감히 손수 질문하실 용기는 없고 날 방패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어. 내 수저 위에 고기를 올려주시는 이모를 보다가 슬쩍 질문을 했지. 이모, 아까 그 새댁 아줌마 무슨 일 생겨? 그래놓고 안 알려주면 삐칠 거야 하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모를 쳐다봤어. 이모는 또 쓸데없는 호기심이라며 눈을 흘기시면서도 얘기를 해주셨어. 우리 이모가 결혼한 유부녀의 결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훈수를 두시는 경우 한 가지 경우일 때뿐이야. 둘이 같이 살면 절대 안 되는 경우 말야. 노력에 상관없이 둘이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다 몸이 크게 상하거나 목숨을 잃게 되거나 최소한 한쪽이 복구 불능의 데미지를 입게 될 때뿐이거든.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구나. 내일 시간 좀 나니 운전 좀 해거라. 역시 말을 아끼시는군. 저녁 먹고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누나가 따라 나왔어.
내일 알아내면 바로 자기한테도 알려달라고 슬쩍 거래를 제안하더군. 고객님 장사 한두 번 하셔요. 돈으로 드시게. 우린 흥정 끝에 언제나 내가 원하면 라면을 끓여주는 라면 도우미 이용권 5장에 합의를 봤지. 만족스러운 거래였어. 다음날 난 약속한 시간에 이모 집을 가서 항상 새 차인 평균 3년에 1만 킬로 타는 차를 준비했고 이모는 그 새댁에게 전화하시어 어디로 나오라 약속을 잡으신 후 출발을 했어. 그렇게 새댁과의 약속 장소에 가선 태웠는데 이모가 남편 직장이 어디냐고 묻더군. 누구나 아는 대기업의 서울 본사더라고. 그리고는 내게 그리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새댁에게는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남편에게 전화해서 불러내라 하셨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면 되니까 잠시만 불러내라고 하셨고 그 여자는 잠깐 외출 왔다가 당신 보고 싶어 왔다고 하고는 잠시 나와 달라며 둘러대더라고. 이윽고 도착하고는 새댁이 나가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난 이모랑 차에 대기했지. 이모는 잠시 후 나온 새댁 남편과 새댁을 말없이 관찰하셨더군요. 그러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 잠시 후 그 새댁이 차에 타고 이모가 그 새댁네 데려다 준다고 출발하자 하셨지. 근데 이모가 별 말씀이 없으신 거야. 뭔가 골똘히 생각 중이신 것 같았어. 새댁도 이모 눈치만 보고 안절부절하고 난 운전하랴 뒤쪽 분위기 신경 쓰랴 안절부절하고 이윽고 이모가 입을 여셨지. 네 남편 딴 여자 있는 거 맞다. 그리고 평생 그런 문제가 일어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아줌마는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거야. 그러자 이모가 다시 입을 여셨는데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야. 왜 그러느냐? 뱃속의 아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냐? 그 고민은 이해한다. 애미라면 당연히 그러해야지. 그러나 그 아이는 너랑 인연이 더는 없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도 처음 얘기하지 않지만 더는 인연이 없다면 유산이 될 거란 말씀이지. 난 우리 이모가 남의 뱃속까지 투시하시는 줄은 몰랐어. 새댁은 어떻게 아셨냐고 놀라면서도 아니라고.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고 했다며 부정했지. 애기도 엄마의 고민을 잘 알아서 자기 때문에 엄마가 불행해지는 게 싫어 스스로 떠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댁은 그 순간 이성을 잃고 대들었어. 난 참 난감하더라고. 이모 편을 들어 아줌마에게 뭐라 그러자니 새댁 입장에선 어느 여자가 저런 소리 듣고 흥분 안 할까 싶어서 그러더니 그 새댁은 당장 차 세워 달라더니 중간에서 내려버리더라. 이모는 내리는 새댁에게 내 말대로 되면 남편이 먼저 틀림없이 이혼을 요구할 테니 그러면 다시 찾아오라 얘기를 하셨어. 새댁은 아무 대답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갔지. 난 이모만 모시고 이모 집에 돌아왔는데 쪼르륵 달려온 누나에게 저 얘기만 해주자. 알아낸 것도 없다며 계약 파기를 선언했지만 난 신용거래에서 그런 건 없다며 까불면 신불 등록해서 다음은 없다는 말에 누나는 라면 5번을 끓여서 바쳐야 했어. 그 아줌마를 다시 만난 건 2달 지난 어느 휴일이었어. 누나도 외출한 휴일이라 점심때가 되자 난 이모께 말했지. 오랜만에 알바 뛰어서 있어. 주머니가 빵빵한데 우리 나가서 돈가스라도 좀 먹으러 오자. 오늘 데이트 비용은 전액 내 부담하리라. 했더니 이모는 웃으시며 오늘은 꼭 봐야 할 손님이 올 것 같으니 다음에 가자고 하셨어. 그래 그냥 집에 놀고 있었는데 누가 급히 문을 두드리는 거야. 이모 집에는 초인종도 인터폰도 없어. 꼭 써야 하는 기계 이외엔 이모는 기계 자체를 싫어하셔서 내가 나가서 대문을 열어줬어. 밖에는 그 새댁이 서 있었어. 그러더니 이모를 찾으셨지. 이모가 방에서 나오시며 올 줄 알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셨어. 새댁은 이모를 보자마자 달려가 이모를 껴안고 막 펑펑 울기 시작했어. 이모는 다 알고 있으신 듯 오열하는 새댁의 등을 두드리시며 방으로 데려 들어가셨어. 난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음료수 2잔을 들고는 이모 방으로 갔지. 난 차를 들이곤 구석탱이에 조용히 앉았어. 이모가 나가라 할까 조마조마했어. 그분은 이모와 만난 후 들은 얘기도 있고 건강도 더 챙기고 남편도 예전과는 다르게 애기 때문인지 집에 더 충실해지는 듯하여 그냥 미신이다 생각하고는 생활에 충실하려고 애썼다고 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달려갔는데 애기는 탯줄을 목에 감고 이미 숨져 있었다고 해. 이분은 수술으로 죽은 아이를 꺼내고 그렇게 뱃속에 아이를 잃으시고는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위로가 되기는커녕 그런 여자를 혼자 두고
또다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애기의 유산을 빌미로 그걸 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며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해. 그제서야 이모의 얘기가 실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세댁은 부랴부랴 이모를 찾아온 거였지. 다 이모 얘기대로 되었으니까. 이모는 얘기를 다 들으시고 말씀하셨어. 너를 보고 남편을 보자고 한 건 조금이라도 둘이 노력하면 잘 될 가능성이 있는지 보려고 한 건데 너희는 도저히 상극 중에도 상극이더구나. 계속 같이 하면 내가 죽고 내 남편도 살인자의 멍에를 쓰고 살아야 할 것 같았다. 다행히 남편이 꽤 부유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줄 것 같으니 이쯤에서 갈라서거라.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러 외국에 한 3년 살다 들어오거라. 외국에는 꼭 나가거라. 국내에 있으면 남편이랑 필연적으로 다시 엮일 것이다. 그런 후엔 앞으로의 내 인생은 잘 풀릴 것이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야. 이후 세댁은 합의 이혼을 했고 유학 소속을 끝내고는 공부하러 떠났어. 이혼에 쉽게 합의해주자 남자는 기분 좋게 꽤 많은 위자료를 내놓았어. 떠나기 전에 이모께 인사를 오셨었는데 나도 마음속으로 예쁜 세댁에 새로운 인생을 빌었지. 그런 후 나만 아는 이 얘길 누나한테 비싼 값에 팔아먹었어. 라면 끓이기 쿠폰 20장에. 그리고 몇 년 후 내가 직장 초창기에 이모네 갔다가 귀국한 세댁을 다시 만나게 되었지. 귀국해 인사 온 세댁은 내가 첫눈에 몰라볼 정도로 예쁘고 세련되어져 있었어. 그분은 첫눈에 날 알아보시고는 무척 반가워하셨어. 덕분에 자연스럽게 이모랑 얘기하실 때 꼽사리를 끼게 되었는데 그분은 예술의 도시에서 공부하시고 돌아오셨고 그때 귀국전을 가지신다고 하셨지. 그쪽에선 유명하신가 봐. 그리고 유학 중 새로운 짝도 만나셔서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이시고 예쁜 아가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모 말씀처럼 외국에 안 나갔었으면 전 남편 때문에 힘드셨을 거래. 새로운 여자랑도 잘 안 되었던지 여자분 친정집으로도 찾아다니고 어찌 알았는지 유학 중에도 계속 전화해선 찾고 징징거리고 요점은 내가 잘못했어. 당신 없인 안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였는데 이미 세댁에게 그 남자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한 남이었고 차갑게 식은 애정은 그저 귀찮게 구는 날파리 같은 존재였지만 아무튼 국내에 있었으면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이 남자는 나중에 같이 동거하는 여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그런 일이 여러 번이라 결국 깜빵에 가셨다죠. 세댁은 지금도 이모를 자주 찾아오셔. 이모네 집 거실엔 그분이 선물하신 큰 그림이 떡하니 걸려있지. 내게도 꽤 큰 그림 한 점 주셨는데 그런 고상한 그림은 안 어울려 한 귀에 쪽에 치워뒀다가 화방에 팔았어. 난 그냥 별 기대 없었는데 화방에서 제시한 가격의 뒤로 넘어갈 뻔했네. 호당 얼마씩 계산하니 몇백이더라고. 걸어두고 위탁 판매하면 임자 잘 만나면 더 받는다 했는데 그냥 넘겼어. 나도 공짜로 얻은 거 남도 좀 남아야지. 네 번째 이야기, 모텔 알바 괴담. 20살 때 모텔 카운터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이상한 일 많이 생깁니다. 그때는 어려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듯 합니다. 카운터는 제가 받고 차 들어오면 주차해주는 26살 남자 1명, 지배인 1명.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라 말 안 통해 패스. 주차해주는 남자분이 어느 날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 다녀왔는데 그 뒤로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지상 주차장 어느 부분을 가리키며 우리 모텔을 염탐 온 놈이라면서 소리를 질렀죠. 지배인과 나는 안 보였습니다. 지배인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했더니 머리가 반 까지고 하얀 난닝구의 나이 먹은 남자가 보인다고며 얼굴이 퍼런 사람이 고개 빼꼼 내밀고 우리를 쳐다보지 않냐고 안 보이냐고 혼자 흥분해서 얘기했죠.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무서웠습니다. 나와 교대하는 언니가 있었죠. 그 언니는 모텔에서 방 하나 얻어서 숙식 제공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그 언니도 사연이 참 긴 언니였죠. 나이는 31살, 친이모가 유명한 무당이라 했습니다. 본인도 신기가 조금 있어서 가끔 이상한 거 듣거나 보곤 하는데 심한 정도는 아니라 했죠. 어느 날 자기 근무 마치고 방에서 자는데 복도에서 아이들이 깨르륵 뛰어노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며 짜증을 내며 나한테 왔습니다. 애들 없는데 무슨 소리 나니까 요즘 그 소리가 자주 들린다 했죠. 그렇게 잠 제대로 못 자고 일하다 어느 날 언니 이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난 근무 끝나고 그 언니랑 수다 떠느라 퇴근을 안 하고 있었죠. 이모가 그 언니 보고 어디서 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어디라고 얘기했는데 주소 좀 보내달라 하셨죠.
언니가 풀 주소로 얘기해주니 엔간하면 그만두고 나오라 했습니다. 터가 너무 안 좋다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을 묻은 곳이라 하더군요. 특히 아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곳을 놀이터로 알아서 낯선 사람이 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을 거고 장사가 잘 안 될 거라고 했죠. 언니가 부적 쓰면 안 되냐 물었더니 몇백 원짜리 부적 써도 임시일 거고 이건 붓도 엔간한 금액으로는 택도 없는 거라 했습니다. 옆으로 모텔이 6개나 있었고 뒤편에는 여관들이 많았죠. 제일 신식이고 가격도 제일 저렴했는데 모텔 불이 제일 늦게 꺼져서 우리도 이해가 안 되었죠. 그 이후에 지배인이 부적 쓰긴 했는데 부적 쓰고 얼마 안 지나 그만두어서 추후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CCTV 보면서 컴퓨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 3명이 헐떡거리며 뛰어왔습니다. 혼자 들어온 남자 없었냐며. 안 왔다 하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경찰인데 CCTV 좀 돌려보겠다 했죠.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여관 여주인 살인범인데 그 살인범 쫓다 이 모텔 근방에서 놓쳤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 때문에 그만둔 거였죠. 진짜 그때 주차하는 남자애 불러서 옆에 야구 방망이 놓고 둘이 교대로 쪽잠 자면서 카운터를 지켰죠. 또 한 번은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6명 정도 우르르 왔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섞여서 특실 3개를 잡았죠. 그것도 3박 4일로 말입니다. 난 몰랐었는데 한 여자가 브라도 안 차고 티셔츠만 입고 나와서 카운터에 있는 사탕을 보며 애기 말투로 누나 이건 안 먹어도 돼 이랬죠. 순간 놀래서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라고 하니까 딸기맛 포도맛 이러면서 사탕을 까먹더군요. 알고 보니 신엄마 박수무당 제자 이런 무리들이었죠. 퇴실이 아니고 외출이라도 방키는 카운터에 맡기고 가야 하는데 안 맡기고 갔죠. 그래서 전화해서 키 혹시 들고 나갔냐 하니 방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키를 가지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진짜 엄청 큰 장군이 쓰는 것 같은 멋있는 칼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눈으로만 한 5초 구경하고 키를 들고 내려와서 지배인한테 얘기하니 혹시 그 칼 만졌냐고 물어봤죠. 안 만지고 키만 들고 왔다 하니 그거 만지면 큰일 난다고 했죠. 나한테 앞으로 큰일이 생기는 거라고. 안 만지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아는 언니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그 당시 22살이었죠. 둘이 방을 잡으려 했는데 내가 일하는 모텔로 잡자고 해서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에서 올라가기 제일 쉬운 방으로 주었죠. 그때 그 커플이 들어왔을 때 나와 교대하는 그 신기 있는 언니가 잠 안 온다고 옆에서 수다 떨어주고 있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방이 2층이었는데 계단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따가 시간 나면 올라간다고 했죠. 그 커플 올라가서 방에 들어간 거 확인 후 나와 교대하는 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쟤 애 지웠지? 순간 나는 무슨 소리냐고 했죠. 네 친구 커플 계단 올라가는데 여자의 뒤로 애기 그림자 2개를 봤다고 합니다. 그 그림자가 쫓아 올라갔다고. 실은 나는 알고 있었죠. 2번 낙태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잠시 시간이 나서 그 커플 방에 올라가서 얘기를 했죠. 그 언니는 울었습니다. 나는 그런 짓을 했는데 좋든 나쁘든 그래도 엄마라고 따라다닌다고 엄청 울었죠. 나는 괜히 얘기해줬나 싶어 달래주고 탕수육도 못 먹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일은 그 26살 주차하는 남자애가 그만뒀습니다. 헛것에 몇 번 시달려다 그만두게 되었죠. 지배인이 구인 공고를 냈고 남자 둘이 면접을 왔습니다. 친구라 했고 숙식도 원한다고 했습니다. 지하에 지배인 CCTV 보는 곳 옆 청소부들 방에 옆 방을 그 남자애들이 쓰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비슷해서 급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던 중 남자의 한 명이 어느 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자기가 일주일 전부터 여자 귀신과 그걸 한다고 합니다. 얼굴은 안 보이고 살결부터 느낌까지 진짜 같다고 했죠. 느낌이 너무 환상적이라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매일 밤 자기 전에 기대를 하고 잔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는 이 자식이 무슨 개소리를 하나 했죠.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피는 남자 잡으러 온 여자 썰도 있습니다. 내 근무 시간은 아니었고 교대하는 언니 근무 시간이었는데 비품비가 모인 게 꽤 되어서 깐풍기 시켜 먹는 날이라 기다리고 있었죠. 자주 오는 단골 커플은 늘 특실을 선택해서 올라갔습니다. 마일리지 카드도 있는 커플이었죠. 당연히 둘이 커플인 갑자고 내버려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는데 그 뒤로 어떤 여자가 뛰어오더니
방금 들어온 커플 여자의 친구라고 했죠. 슈퍼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오느라 본인이 늦어서 그런데 몇 호로 갔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알려주지 않았죠. 친구시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왜 일을 귀찮게 하냐며 그냥 빨리 알려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 언니가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라며 그 호실에 전화해서 오실 친구분이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커플은 없다고 해서 올 사람 없다고 하신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못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엘리베이터를 쳐다봤죠. 6층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6층은 특실층이라 방이 5개밖에 없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팍팍팍 하고 누르더군요. 언니가 놀래서 뛰쳐나갔는데 한 발 늦었죠. 6층에 호실 불 꺼진 방 찾아서 쾅쾅쾅 두들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문을 안 열었죠. 지배인이랑 주차해주는 사람이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서 잡아 끌고 내려왔습니다. 나는 그 흥미진진한 생중계를 CCTV로 보고 있었죠. 그렇게 끌어서 밖으로 내보냈는데 별 저항 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핀 놈이 카운터로 전화해서 개 상욕을 시전했죠. 6층으로 올라오게 했다고. 언니도 일단 죄송하지만 이게 최선이었다. 호실 알려준 것도 없고 자기가 확인 전화 걸었지 않느냐?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라고 했는데 그 언니가 5년치 먹을 욕을 거기서 한 번에 먹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조신해 보이는 여자가 대시를 끊어서 왔습니다. 후에 자기가 다른 남자랑 오면 처음 온 것처럼 해주시고 다른 새 방으로 방을 주세요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뭐 하는 여자길래 그런가 했습니다. 들어간 지 30분 뒤에 잠시 나갔다가 어떤 남자랑 왔습니다. 그래서 대실 방을 하나 줬죠. 방에 입실하는 순간 컴퓨터 입실 시스템 시간이 돌아갑니다. 정확히 18분 뒤 둘이 나갔죠. 이건 또 뭔가 했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혼자 와서 수고한다면서 비타민 드링크 하나를 주고 갔죠. 또 30분 뒤 나가고 다른 남자랑 다시 와서 또 방을 줬고. 그때 알았죠. 채팅에서 돈 받고 남자랑 하는 거라는 걸. 이번엔 몇 분 걸릴까 해서 지켜봤습니다. 25분 걸리더군요. 그렇게 그 같은 짓을 하루에 5번 하고 가더라고요. 지배인은 우리 모텔 돈 벌어줬다고 좋아했죠. 최소 14분 최대 35분의 시간을 기록하며 그 예쁘고 조신한 여자는 나갔습니다. 지배인은 굉장히 기쁜 얼굴로 대실비 추가는 안 받겠다고. 앞으로 또 오셔도 대실 추가비는 안 받겠다며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진심일 수밖에 없는 목청으로 인사했죠. 5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그 아줌마는 우리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그때 집에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가끔 생각한다. 인생을 살아가며 만약에라는 단어로 과거를 치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끔 생각해본다. 만약에 그때 집에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혹은 내가 어머니를 찾아보겠다며 나서기라도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본다. 어머니 계시니라고 옆집 미루 엄마는 내게 물었다. 나는 중학교 3학년이었고 그날 토요일은 12시부터 보충 학습이 있는 날이었으며 그래서 나는 11시경 집을 나서기 위해 준비 중이었고 어머니는 그때 같은 아파트 다른 집에서 마시고 계셨다. 웬일인지 미루 엄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중학교 3학년의 남자아이는 단지 목소리가 좀 힘이 빠지고 이상하다는 것만으로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 엄마 지금 안 계시는데요라고 나는 대답했고 그러니? 라고 미루 엄마는 풀이 죽은 표정으로 뒤돌아섰다. 그때 나는 어머니를 찾아 나서야 했다. 최소한 잠깐만 계셔보세요 엄마. 금방 찾아올게요 라고 말이라도 했어야 했다. 나는 예정대로 짐을 꾸려 학교로 나섰고 평상시대로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화창한 토요일 보충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 옆집 미루 엄마는 10층에 위치한 아파트 복도에서 단단한 시멘트 바닥 아래로 몸을 날렸다. 단지 우연일 뿐이다. 그 시간에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았던 것도 혹은 내가 보충 수업에 늦을까봐 부랴부랴 짐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도 모든 것은 우연일 뿐이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만약이라는 단어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은 없다. 단지 벌어진 일이고 지나간 일일 뿐이다. 미루 엄마는 항상 친절했다. 항상 밝았고 정말 고운 마음씨를 지닌 옆집 세댁의 이미지 그대로였다. 보충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오다 마주치면 웃으며 이제 오니? 힘들지? 요즘 학생들은 힘들어서 어쩌니라는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고
각종 아파트 행사에 앞장서 나섰으며 가끔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르는 늙은 할아버지에게 집에서 못 입는 옷가지를 들고 나가 전해줄 정도의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고운 심성을 가졌었다. 동네 아줌마들은 가끔 모여 타인의 신상을 거리낌 없이 풀어놓는다. 글쎄 미루 엄마는 원래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친정에서 사위는 무조건 명문대를 나와야 한다 해서 억지로 헤어지고 지금 신랑하고 결혼한 거라네. 미루 엄마 시어머니가 여간 아냐. 아주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아. 동네 아줌마들은 타인의 신상을 풀어놓는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의 내 귀에도 미루 엄마의 대략적인 신상 정보는 들어온다. 가끔 노래를 흥얼거렸다. 미루 엄마는 복도형에 우리 아파트에다 내 방은 복도 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루 엄마가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는 바로 내 방으로 타고 들어왔다. 나중에 내 나이가 들어 미루 엄마가 자주 흥얼거렸던 노래가 모차르트의 편지 이중창이었다는 걸 알았다. 미루 엄마는 그 노래를 아주 좋아했다. 가끔 공부를 하다 아줌마가 노래를 부를 때 볼펜을 놓고 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도 있었다. 보충 수업을 마치고 저녁나절 집에 돌아오니 우리 집에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있었다. 청소 아줌마가 봤는데 무슨 박스가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네. 동네 아줌마들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궁금증에 나는 누나 방으로 건너가 무슨 일이 있었나 물었다. 미루 엄마가 복도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셨대. 누나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고 그 말을 듣는 나는 온몸에 소름이 찌르는 기분이 들었다. 한동안 나는 밤에 복도를 나가지 못했다.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머리도 감지 못했다. 그때 그 아파트 우리 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다고 한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더더욱이 정상적인 죽음이 아닌 죽음을 체험하게 된다면 공포는 배가 된다. 상상은 극대화되고 극대화된 상상은 머릿속에서 춤을 춘다.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흘렀고 하루하루의 시간만큼 딱 그만큼 우리는 조금씩 미루 엄마를 잊어갔다. 아니 그렇게 조금씩 잊혀져 가는 듯했다. 처음 미루 엄마가 자살을 한 후 얼마 동안 아파트 우리층 주민들은 거의 패닉에 빠졌다. 우리는 신문과 방송에서 날마다 자살에 관한 소식을 접하지만 실상 그 일이 내 옆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야. 그것도 우리가 사는 층에서 투신으로 말이지. 다른 층 주민들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우리 층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다. 그때 우리 아파트는 복도식이라 층이 12가구가 살았고 그리고 집집마다 모두 친했는데 일종의 단체 공포심이 생겨난 것이다. 물론 나도 그때 굉장한 공포감을 느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의 스산함은 물론이고 머리 감기도 무서웠다. 특히 머리 감을 때 제일 공포감이 극대화되더군. 누가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이다. 눈을 감고 머리를 비비고 있는데 손이 하나 내려와. 내 머리를 만질 것 같은 공포심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 참 웃겼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의심이 갈 정도지만 그 일이 일어났던 다음날 어딘가 나갔다가 조금 어둑어둑할 때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층수에 서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바로 정면에 시커먼 관이 바로 떡 서 있었다.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슥 열리는데 정면에 시커먼 관이 벽에 기대어 떡 하고 서 있는 거야. 문짝에 한문으로 뭐라고 크게 두 글자가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고 정말 놀라서 집 앞까지 한 다름에 뛰어들어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가물가물해졌다. 분명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고 말았다. 왜냐하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 집으로 관 자체가 들어올 일이 없는 상황인데 집안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시신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내 스스로 그 기억들을 무엇인가 오류가 난 기억의 칸에다 편지를 바꿔 놓았던 것 같다. 분명 내가 봤던 시각의 형상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다. 내가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미루 엄마를 본 것도 그저 이 시간 비슷한 걸로 치부해버렸다. 미루 엄마가 죽고 한 달쯤 후에 아파트 복도를 지나 우리 집으로 가는데 미루네 집 문이 열려 있었다.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말이지. 집안에 미루 엄마가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 그때 왜 그랬는지 그냥 미루 엄마가 청소를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의자에 멍하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오는 거야. 이상하지? 왜 그때 미루 엄마가 청소하고 있는 상황에 전혀 괴리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한동안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얘기는 가족이나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착각했겠지. 사실이라면 그 공포감을 견딜 수가 없잖아. 그렇게 진실의 저편 깊숙이 어딘가에 담아 놓기로 했다. 그러니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지. 사람의 망각이라는 게 참으로 신기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또 내가 무엇인가 잘못 봤겠거니 하는 생각이 든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 뭐 어쨌든 사실 이 이야기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게 한동안 우리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공포에 휩싸인 채 지나갔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루하루의 시간이 지나갔고 우리의 공포심은 딱 그 하루의 시간만큼씩 희석되어 갔다. 물론 중간중간 천이오집 아줌마가 복도에서 미루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낮춰 은밀히 이야기하는 걸 지나가다 들은 적도 있었고. 천육호 아저씨가 고주망태가 되어 밤에 들어오다가 복도 끝에 서 있던 미루 엄마의 형상을 보고 깊은 새벽에 복도를 떠나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몇 번의 소동이 있었지만 그것도 그때의 작은 소동일 뿐 결국 우리는 차근차근히 평범한 자기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런 것 아니겠어? 결국 인간 개개인 누구나의 삶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잖아. 남겨진 자는 결국 스쳐간 자국을 어떻게든 하루하루 메워가며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3년이 지났다. 사실은 아무 일이 없지는 않았다. 아까 말한 대로 일련의 작은 소동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바쁜 일상으로 공포감을 꾸역꾸역 지워가며 잘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나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그해 미루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다. 사실 우리는 미루네 집이 이사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계속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집에 계속 살았다. 자세한 이야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미루의 할머니가 오셔서 미루를 봐주셨던 것으로 기억난다. 지금 생각하면 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았는지는 많이 의아하다. 내 기억의 사건 당시 미루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되었을 거야. 아무것도 모를 나이가 아니란 거지. 그 아파트에서 계속 자라면 모친의 죽음이 여러 가지 종류의 트라우마로 작용할 위험도 있는데 말이다. 어쨌든 내 알바는 아니지만 미루네 집은 여전히 그 집에 계속 살았다. 그리고는 재혼을 하신 것이다. 물론 미루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동네 아주머니들도 그 집과 왕래가 전혀 없어서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그 집에 들락날락하니까. 그리고 미루가 갑자기 그 처음 보는 낯선 여자에게 엄마라는 단어를 쓰니까 알게 된 것이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미루도 조금씩 커가는데 당연히 엄마가 있어야지. 근데 너는 요즘 이상한 소리 못 들어라고 어느 날 옆집 미란이가 뜬금없이 나한테 물었다. 미란이는 우리 옆집에 살던 동갑내기 여자아이였다. 같은 학년에 동글동글 뽀얀 피부에 이쁘장하게 생긴 아이였다. 나는 숫기가 없고 사교성이 부족한 반면 그 아이는 아주 활달하고 부침성이 좋은 아이였다.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은 서로의 집에 자주 들락날락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고 그 아이도 자기 엄마를 따라 우리 집에 자주 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친했다. 그때가 아주 더운 여름 밤 11시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다 잠들어 있었고 나는 내 방에서 무언가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 내 방 창문으로 뭔가 허연하게 쓱 나타났다.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미란이었다. 너 앉아. 라고 그녀는 나한테 말을 걸었다. 앉자면 나랑 놀자라고 얘기하며 그녀는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때 우리 아파트는 여름이면 현관문을 다들 열어놓고 있었다. 그렇게 그 아이가 내 방으로 들어와서 내 방 의자에 앉는데 막상 그 아이가 내 방으로 들어오고 나니 기분이 묘해졌다. 더운 여름 밤 늦은 시간에 여자아이가 나시에 숏팬츠만 입고 동갑내기 남정네 방에 들어오다니 아무리 친해도 이건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런데 뭐 안방문, 현관문 다 활짝 열려있고 하니 그러려니 했다. 웬일이야? 이 시간에라고 물으니 갑자기 자기랑 놀자는 거야. 공부하기가 너무 지겹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 시간에 뭐하고 놀아 고스톱이라고 치랴. 라고 말하니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고스톱 치자 화투 가져와봐라고 했다. 이게 적성에 안 맞는 공부하다 찰 돌았나 싶었다.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것도 보수적이지만 그 상황은 너무 웃기다.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해도 남녀가 유별난데 다 늦은 밤에 단둘이 앉아서 고스톱이라니.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짐짓 가다듬고 낮고 차가운 톤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판돈 준비됐나? 그녀는 집에서 동전을 가져왔고 나는 마루에서 화투를 들고 꺼내왔다. 그리고 우리는 내 방에서 판을 벌렸다. 한여름밤에 고3 남녀 둘이 핫팬츠에 나시만 입은 채 우리는 고스톱 삼매경에 들어갔다. 어쨌든 가족들이 다 잠든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상당히 낮춰서 조용히 대화를 했고 고스톱을 쳤다. 그래도 둘이 시간이 지나가며 낄낄대는 소리, 탁탁 패놓는 소리가 나잖아. 그녀가 갑자기 아줌마랑 아저씨가 깰 수 있으니까 내 방문을 닫으라는 거야. 사실 나도 덥거나 시끄러운 건 둘째 치더라도 문까지 닫으면 분위기가 묘해질까봐 일부러 열어놨던 건데 문을 닫으라니 좀 망설여졌다. 왜? 덥잖아 그냥 열어놓자라고 말하니 그녀가 직접 일어나서 문을 닫았다. 아줌마 계시면 나 혼나잖아 그냥 닫자라며 문을 닫았다. 그런데 이게 문이 열려 있을 때만 해도 화투를 손에 쥔 고삐리들의 명랑한 분위기였는데 문이 닫히자마자 묘한 분위기가 생성되었다. 그날 초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미란이 어머니와 미란이가 우리 집에 놀러왔는데 아줌마가 홀겹 파자마 바람에 온 것이다. 웃돌이 속옷을 안 입고 말이다. 뭐 서로 내 집처럼 드나드는 사이고 아무리 어머니 뻘이라도 그건 좀 민망하잖아. 다 비친다고. 웃가슴의 형상이 말이다. 민망해서 마루에 앉아있다 내 방에 들어왔는데 미란이는 내 방으로 따라 들어왔다. 마루에 참외 깎아놨어. 나가서 참외 먹으라고 미란이가 말하니 내가 됐다. 그러니까 그녀가 실금실금 웃으면서 그러는 것이다. 왜? 여자 둘이 속옷도 안 입고 오니까 흥분돼. 난 아직도 저 워딩 하나하나가 잊혀지지 않는다. 잊혀질 수가 없잖아. 안 그래? 아주 어린 나이였고 난 아주 순진했다. 피가 확 거꾸로 도는 느낌이었거든.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자마자 고개를 책상 쪽으로 쳐박았다. 얼굴은 뻘개지고 말은 더듬거리고 있는데 그녀가 낄낄거리며 나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잔망스러운 아이였다. 어쨌든 초저녁에 그 일까지 강렬히 생각나면서 이상 야릇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다. 갑자기 그녀의 새하얀 살결이 신경 쓰이고 제가 가슴이 저렇게 컸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웬 침이 이리 고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나는 동시에 근데 왜 자꾸 침이 넘어가냐? 꼴딱꼴딱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애가 왜 뜬금없이 이 시간에 내 방으로 고스톱 치러 온 거지? 라는 생각과 문은 왜 닫았을까? 설마? 라는 생각들. 얘 진짜 나랑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이 방에 왔나?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다른 남자들하고 똑같은 짐승으로 생각하고 이 야심한 밤에 내 방으로 왔다면 정말 커다란 오해인데라는 주접을 속으로 떨고 있을 때쯤 그때쯤 미란이의 동전을 내가 홀랑 다 따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동전도 다 떨어졌고 시간도 늦었으니 이제 그만하자. 근데 내가 동전이 떨어졌으니 그만하자며 미란이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아니 얘가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져 있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나? 갑자기 그녀가 내 앞쪽으로 슥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더니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는 요즘 이상한 소리 못 들어라고 뜬금없이 미란이가 묻는 것이다.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라니. 이 상황에서 저 말이 더 뜬금없었다. 이상한 소리. 무슨 소리? 내가 뜬나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런데 내 대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을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다. 나 이제 갈게. 잘 자. 그러고는 미란이는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아니 뭐 이런 쌍금탕 같은 상황이 있지. 이것저것 방을 다시 정리하고 나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겠어?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간다. 이상하게 그런 오묘한 상황을 한번 겪고 나니까 미란이가 단순한 옆집 동갑 아이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 후 한동안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계속 그 상황이 생각나고 상상되고 상상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올랐다. 하여간 그 일이 있고 며칠 정도 지났을 것이다. 그날도 밤에 내 방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복도 쪽에서 뭔가 조그맣게 노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 방 창문이 아파트 복도 쪽으로 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누가 집에서 부르는 노래 소리가 울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멜로디인데 라는 익숙함이 들렸다. 어디서 들었지? 라는 의아함이 들면서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순식간에 온 몸에 소름이 쫙 올라왔다. 그 노래는 미루 엄마가 살아계실 때 허밍으로 자주 불렀던 노래거든. 모차르트 편지 이중창. 저 노래가 쇼생크 탈출 교도소에 울려 퍼지는 노래로도 나왔었다. 그걸 깨닫는 순간 그간 여기저기 꾹꾹 눌러 담고 감춰놨던 공포감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날 집어삼키는 것이다. 미루 엄마가 죽고 난 후에 그 노래를 누가 부르겠어? 흔하디 흔한 유행가도 아닌데 말이다. 미루 엄마가 자살하고 난 뒤 악착같이 공포감에서 도망쳤는데 그 노래 멜로디가 주술이 되어 내 안에 숨어있던 모든 공포감을 뒤흔들어 깨워놓은 것이다. 그날 그 더운 여름에 창문을 전부 닫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었다가 잠들었다. 어떤 공포감이라도 어둠이 걷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이 약해지잖아. 그때도 그런 것 같다. 다음날 날이 밝아오면서부터 진짜 내가 멜로디를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무언가 잘못 들었겠지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버리고 있었다. 여튼 그때가 여름방학이었기 때문에 고3이니 당연히 여름방학 보충 수업을 갔다가 조금 일찍 집에 들어온 날이었다. 그날 집에 가니 동네 아주머니들의 놀이터는 우리 집이 되어 있었다. 미란이네 어머니도 우리 집에 와 계셨고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좀 이상했다. 보통 동네 아줌마들이 모이면 깔깔대면서 떠들썩하잖아. 그런데 그날은 둥글게 둘러 앉아 머리를 맞대고 무슨 비밀 얘기하듯 속닥속닥 조용히 이야기하고 계셨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니까 하던 얘기들을 딱 멈추셨다. 그때는 그저 그러려니 했다. 동네 아주머니들 모여서 남 흉볼 때 많잖아. 그냥 또 다른 집 누구를 흉보다가 내가 들어가니 말을 멈췄겠거니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대충 다녀왔다고 인사하고 내 방에서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는데 미란이 동생 호진이가 내 방 창문으로 왔다. 형, 집에 있었네. 잘 됐다. 호진이는 미란이 동생이었다. 아마 2살 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도 형 그러면서 나를 잘 따라다녔다. 내가 왜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호진이가 말했다. 아니, 나 지금 친구 만나러 나가야 하는데 누나가 자꾸 나가지 말래잖아. 그래서 형 집에 있으면 좀 불러달래. 혼자 있기 무섭다고. 아니 무슨 말인가. 처녀가 벌컥 대낮에 뭐가 무섭다고. 평소 같았으면 별 생각 없이 갔을 텐데 며칠 전 일 때문에 조금 망설여졌다. 뭐랄까 내가 혼자 이상한 생각을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왜 그런 거 있잖아. 이상한 상황에 혼자 도취되어 있다가 정신을 퍼뜩 차리고 난 후 밀려드는 민망함과 죄책감 같은 것. 야 이렇게 밝은 대낮에 뭐가 무섭대. 몰라. 또라이 같은 거. 형, 우리 집에 좀 가줘라 부탁할게. 나 벌써 약속 많이 늦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랬다. 그러더니 자기 집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미란이한테 말했다. 형 집에 있어. 와준다니까 난 나간다. 그러더니 득달같이 달려나갔다. 대충 옷 갈아입고 10분쯤 후에 미란이네 집으로 갔을 것이다. 그때 미란이 엄마는 우리 집에서 놀고 있었고 대낮이었다. 이상한 생각을 할 상황 자체도 아니니까 그저 별 생각 없이 갔다. 너털너털 미란이네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것이다. 뭐야? 미란이 혼자 있대더니 왜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욕실에서 물소리가 났다. 너 안에 있어? 라고 물으니 안에서 미란이 목소리가 났다. 왔어? 나 샤워하고 있으니까 마루에서 놀고 있어. 아니, 얘는 사람을 불러놓고 왜 샤워를 하고 난리야? 라고 생각하며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며칠 전 있었던 일과 연계선상으로 이어져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그쳤다. 그러더니 갑자기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 씻었나? 라는 생각에 고개를 돌리려는데 미란이가 말했다. 나 아무것도 안 입고 있으니까 고개 돌리지 마. 코피 쏟을 뻔했다. 진짜 뒤돌아 앉아있는 상태에서 돌부처처럼 몸이 딱 굳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내가 욕실을 등지고 앉아있고 내 앞에 브라운관 TV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TV로 미란이 실루엣이 적나라하게 비추는 것이다. 미란이네 엄마도 장난이 심하셔서 그 당시 호진이와 내 나이를 지나가는 여자 치마만 봐도 설 나이라는 말 장난을 잘 하셨는데 이건 지나가는 여자의 치마 차원이 아니다.
그런 상태니 이젠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고개를 돌리면 뒤에 미란이가 다 벗고 있고 앞을 보니 TV의 실루엣으로 다 비추고 여긴 어디? 상태에서 얼어 있었는데 얘가 웃기는 게 내 뒤에서 지 옷 찾으러 다닌다고. 홀딱 벗은 채로 막 걸어다니며 나에게 깔깔거리며 이런저런 농담을 하는 것이다. 애는 TV에 비춘다는 걸 모르나? 모르니까 저러겠지. 아니 지네 집인데 모를 수가 있나? 아님 내가 가족 같나? 개떡같은 온갖 생각이 들지만 TV 속 화면이 뭔가 이상한 것이다. 미란이는 내 뒤에서 욕실과 자기 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욕실에 아직도 누군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 욕실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란이가 누구랑 같이 욕실에서 샤워를 했을 리는 없고 그런데 분명 저건 지금 사람이 서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등을 돌린 채로 미란이한테 말했다. 집에 다른 사람 또 있어? 라고 묻자. 아니, 너랑 나밖에 없는데라고 아주 쿨하게 대답하는데 소름이 오싹 돋았다. 나 우리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너도 우리 집으로 와. 그러고는 나는 바로 밖으로 나와 버렸다. 내 방으로 와서 이래저래 쿵쾅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너무 무서웠다. 분명히 그건 사람 실루엣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때 아마 그동안 있었던 혹은 부정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공포감이 겹겹이 쌓여서 밀어 닥쳤던 것 같았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미란이가 내 방 창문으로 오더라. 근데 외출하는 차림인 것이다. 너 어디가? 그러자 미란이가 말했다. 그냥 독서실 가서 공부하다 오려고. 미란이 얘가 독서실도 다녔나? 싶었다. 그래. 그래 그럼 잘 다녀와라고 말했는데 미란이가 이렇게 말했다. 근데 나 이따가 한 10시쯤 들어올 생각인데 10시에 아파트 앞으로 나 좀 마중 나와주라. 호진이는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온대. 알았다고 하니 미란이는 나갔다. 그때 핸드폰 같은 게 있었던 시기가 아니니까. 나한테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간 것이다. 그러고 나서 혼자 방에 있는데 오후 내내 심란했다. 아까 미란이네 집에서 본 어딘가 익숙한 그 실루엣에 대한 공포감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든 미란이의 행동들이나 그런 일련의 일들로 머리가 멍해졌다. 지금 나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떤 시그널인지 혹은 어떤 상황인지 바로 느낄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어린 나이의 남자들이란 정말 멍청한 애송이들이다. 나 역시 그 중에 한 부류였고 끼리끼리 모여서 다 큰 척, 성인인 척 해봐야 또래 여자들에 비하면 덩치만 커진 꼬꼬마니까. 그렇게 밤이 돼서 미란이가 마중을 나갔다. 놀이터 근의 의자에 앉아 삐걱대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미란이가 왔다. 미란이를 픽업하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이런저런 농담을 하고 있는데 얘가 조금씩 나한테 가까이 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느꼈냐 하면 샴푸 냄새가 나는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와서 내가 먼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얘가 뒤에서 따라 들어오면서 내 팔뚝을 잡고 따라 들어오는 것이다. 속으로 생각했다. 팔짱을 끼려면 팔짱을 끼던가 이건 뭐야? 암튼 우리는 우리 층에서 내려서 복도를 걷고 있는데 미란이가 나한테 말했다. 너 언제 잘 거야? 지금 잘 건 아니지? 이따가 네 방으로 놀러 갈게. 기다리고 있어. 나는 우리 집에 들어가서 일단 책상에 앉아서 주섬주섬 책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집 안으로 누가 슥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 이미 우리 아버지가 아직 귀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나 미란이가 들어간 줄 알았다. 평소 미란이가 우리 집에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하고 우리 누나들하고 수다 떨고 그랬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니 미란이가 우리 집으로 오려면 내 방 쪽 복도를 지나와야 하기 때문에 책상에 계속 앉아있는 내가 모를 리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셨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 엘리베이터 쪽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뚜벅뚜벅 소리가 우리 집 방향으로 계속 나길래 누가 오는 걸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누가 내 방 창문 앞에서 고개를 쓱 내미는데 미란이었다. 너 또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내가 당황해서 물었더니 미란이가 더 벙찐 표정으로 되물었다. 무슨 소리야? 나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마중 좀 나와 달라니까 집에 있으면서 마중도 안 나오냐? 갑자기 무언가 수하게 공포감이 밀려오면서 머리가 띵했다. 그럼 좀 전에 내가 데리고 온 애는 누구지? 내 팔까지 잡았던 그 아이는 누구고 내가 생생하게 맡았던 그 샴푸 냄새는 뭐지? 내가 놀란 토끼 눈이 되어서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나 옷 갈아입고 올게라며 자기 집으로 갔다. 그때부터 아주 미치겠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환청이나 환영 같은 걸 보면 이건 환청이구나라거나 저건 착각이구나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아냐. 내가 그때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게 착각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러면서 그럼 내 주위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착각인지 내 인지 능력의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쯤 그래는 기재가 안 되지만 이상한 일들을 더 많이 겪고 있었다. 제일 심한 게 환청이었다. 그때 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건강한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술 때문이라거나 병으로 인한 허약함이라는 따위의 이유가 있을 수 없었다. 아무튼 뭔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어. 그럼 아까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 안방으로 가봤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 것이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시고 누나들은 자기 방에 있고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고 아주 미치겠더라. 내 방으로 와서 창문을 닫고 있었다. 너무 무서웠다. 한여름인데 왜 그리 춥던지. 조금 있다가 미란이가 내 방으로 건너왔다. 집에 오자마자 우리 누나 방에 가서 뭐라 좀 낄낄대고 잡담을 하더니 내 방으로 건너왔다. 얘가 토끼 눈이 돼서 방구석에 앉아있는 날 보더니 왜 그러냐는 것이다. 말할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 얘기했다. 나 사실 아까 밖에서 너 기다리다 너랑 같이 들어왔어. 그런데 그 말을 내가 해놓고도 현실감이 너무 떨어졌다. 이상한 건 미란이가 그 말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이 되더니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한참 골똘히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나도 사실 요즘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주로 어떤 일? 내가 잔뜩 졸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러니까 무표정하게 다시 말하는 것이다. 나 미루 아줌마 자주 본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그동안 동네 주민들에게 미루 엄마라는 이름을 꺼내지 않는 것이 불문율에 가까웠거든. 그렇게 도망치고 도망쳐서 망각의 기억 속에 꼭꼭 싸매뒀던 공포감이 한 번에 확 밀려왔다. 그러면서 내가 며칠 전 착각했다고 느꼈던 미루 엄마의 모습이 생각도 나고 그게 내 착각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겹치면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미루 아줌마를 봤어? 라고 내가 물었다. 그때 차마 사실 나도 봤다고 말을 못했다. 처음에는 그 아줌마가 자주 부르던 노래소리가 언젠가부터 들렸어. 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부른다거나. 근데 그게 아냐. 가끔 그 아줌마 밤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복도를 돌아다닌다. 나는 눈만 동그랗게 뜨고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누군가 내 방 창문에서 씩 웃으면서 우리들을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공포가 온몸을 꽁꽁 싸매고 있는 데다. 좀 전에 우리 집 안으로 슥 걸어 들어간 그 정체도 무서웠다. 나 요즘 너무 무서워서 내 방에서 혼자 잠도 못 자라고 미란이가 말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미란이가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놀랐다. 언젠가 복도에서 누가 미루 엄마가 자주 부른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아련하게 들렸대. 처음에는 아련하게 내가 잘못 들었나 하는 정도로 들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 말을 듣다 보니 미란이가 나한테 너는 무슨 소리 안 들리냐? 라고 물어봤던 게 생각났다. 설마 그 무슨 소리가 미루 엄마 노래 소리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늦게까지 밖에서 공부하다 12시쯤 집으로 오는 길에 우리 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또 그 노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고 대부분 집은 시간이 늦어 현관문이 닫혀 있었는데 유독 그날은 미르네 집 현관이 열려 있었다. 공포감에 어른 채로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한 발 한 발 집으로 가다가 미르네 집 앞을 지나면서 슬쩍 미르네 집을 봤는데 자기는 분명히 봤다고 한다. 미르네 집 마루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미루 엄마를 말이다. 미르네 집 거실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빙글빙글 돌며 걷고 있었다. 미란이는 겁에 질린 채로 말을 이어갔다. 글쎄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웃고 있더라고. 분명 그때 그 집에 불이 꺼져 있었거든. 근데 웃으면서 날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정확히 보이는 거야. 그렇게 우리 방에서 둘이 소근거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어머니가 내 방 앞에 오셨다. 니네 이 시간에 둘이 뭐하냐? 라고 잠이 반 깨신 목소리로 물어보셨다. 물론 이상하다거나 둘이 뭔가 수상한 짓을 한 건 아니냐는 뉘앙스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밤 늦은 시간에 뭔가 속닥거리고 있어서 오셔서 물어보신 것이다. 아니,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라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근데 아까 누가 내 방에 들어왔었니? 라고 어머니가 물어보셨다. 아니 내가 방 앞까지 가긴 했는데 들어간 건 없어요 라고 말하니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래. 자고 있는데 뭐 시커먼 게 들어와서 방을 한 바퀴 휘돌고는 나가더라. 잠결에 난 또 내 아버지 오신 줄 알았더니 그 말을 듣는데 오싹했다. 뭐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득 아까 내가 마중 나갔다가 데리고 왔던 미란이가 조금만 기다려 너희 집으로 갈게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어머니가 거실로 나가시더니 향을 피우시더니 테이프로 불경을 트셨어. 그리고 염주를 꺼내 같이 연부를 중얼중얼 따라 하시는 것이다. 그때 확실히 뭔가 느껴졌다. 어머니가 뭔가 보셨구나. 무언가 내가 모르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구나. 우리 모친이 웬만한 스님 뺨치는 분이라 가끔 내가 이해 못할 정도의 신비한 일을 자주 보여주셨다. 그게 아니고서는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향을 피우고 연부를 외우시는 행위를 할 리가 없으시니까. 마루에서는 어머니가 계속 연부를 외우고 계시는데 미란이가 그러는 것이다. 그래도 아줌마가 불경 틀어놓으니까 왠지 마음이 편해지네. 얘는 속도 좋다 싶었다. 나는 쫄아서 말도 안 나왔는데 너는 지금 안 무서워? 라고 내가 물었다. 미란이가 말했다. 무섭지. 근데 처음 미루 아줌마 봤을 때보다는 뭐. 그때는 정말 기절할 줄 알았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처음 봤던 게 언제야? 라고 물었다. 그 일이 있기 며칠 전에 처음 봤었지. 엘리베이터 10층에 서고 문 열리는데 그 앞 계단 아래쪽에서 누가 고개만 내민 채 씩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난 또 멍청하게 익숙한 얼굴이라 대놓고 인사까지 했어. 그런데 집에 오다가 생각해보니 미루 아줌마였지. 나 그날 무서워서 엄청 울었잖아. 그 말까지 듣고 나니까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웠다. 이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착각인지도 모르겠고 그 전에 내가 봤던 미루 아줌마도 환상이 아니구나. 내가 들었던 그 노래들도 나만의 환청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30분이 지났나? 어머니가 연불 테이프를 끄시고 다시 들어가신다. 들어가시기 전에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시다가 내 방에 미란이랑 나랑 있는 걸 보시더니 늦기 전에 빨리 니네도 자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들어가셨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나 미란이나 사고를 치는 편도 아니었고 동네에서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였으니 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그렇게 어머니가 주무시러 방에 들어가시고 다시 방에 둘만 남았다. 누나도 잠들었고 집은 다시 우리 둘만 남은 상태로 고요해졌다. 그런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미란이에게 이제 니네 집에 가라는 말을 못하겠는 것이다. 나는 다 처음 듣는 얘기여서 완전 공포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때부터 미란이가 신난 듯이 말했다. 너 천사호 아줌마가 미루 아줌마 귀신한테 계속 시달리는 얘기 못 들었어? 라고 미란이가 말했다. 난 정말 못 들었다. 응, 난 처음 듣는데. 라고 말했더니 동네 아줌마들끼리는 지금 난리 났어. 미루 아줌마 귀신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 마루에서 그렇게 비밀 얘기하듯이 속닥거리면서 이야기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신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귀신 얘기하지 마라. 저 얘기하는 줄 알아듣고 네 옆에 와 있다라고 하신다. 그래서 아마 나한테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 안 하신 것 같다. 분명 뭔가 알고 계신데 말이다. 여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말했다.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려? 갑자기 둘이 말이 끊기고 조용해졌다. 그때 내가 창문을 바라보고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미란이가 내 옆으로 오는 것이다. 또 무슨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라며 미란이가 내가 앉아있는 옆에 와서 딱 붙어 앉는 것이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무서운 건 무서운데 또 좀 다른 상황이 발생됐다. 미란이가 너무 무서워라면서 그 상태에서 내 팔짱을 끼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컹하고 팔에 전달되는 느낌이 왔다. 이게 무서웠다가 그런데 좋았다가 당장은 앞으로 무서워서 이 집에서 어떻게 살라 싶다가도 그때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얘가 조금씩 붙어 오는 게 그냥 무서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드는 것이다. 그때 아무리 어리고 뭘 모른다고 해도 단지 무서워서 나한테 붙어 있다고 하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야릇한 느낌이 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머릿속이 또 뒤엉키는 것이다. 얘는 왜 이러는 걸까? 진짜 무서워서 이러는 걸까? 그때 팔짱은 그렇다 치더라도 둘 다 여름이라 반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에 맨살이 딱 닿아 있었던 것이다. 진짜 머릿속으로 별 생각 다 했다. 그러고 보니 전에 내 뒤에서 샤워하고 나온 것도 의도적으로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때 정말 TV 브라운관에 비친 사람은 누구지? 정말 그 실루엣이 미루 아줌마였나? 라는 공포감까지 또 그게 생각이 공포감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니까 그럼 얘는 진짜 미란인 건가? 아까 내가 데리고 온 애는 누구지? 그리고 아까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고? 정말 뒤죽박죽 날 수 없는 감정들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무슨 말인가 하려고 얘를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눈이 좀 충혈돼 있고 촉촉해져 있는 것이다. 그때는 몰랐다. 그게 뭘 말하는지. 내가 아주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 알았다. 여하간 심장은 쿵닥쿵닥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둘 다 공포감에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 바로 그 상황에 아버지가 오셨다. 니네 아직 안 자고 뭐하냐? 라고 말씀하시길래 대충 뭐 좀 같이 공부했다 그랬다. 그리고 미란이는 집으로 갔다. 미란이는 우리 아버지는 엄청 어려워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날 누나 방에 가서 잤다. 사실 처음엔 아무리 무서워도 내 방에서 자려고 했지만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워있다가 거의 실신할 정도로 무서운 일을 겪게 되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 미루 엄마를 본 사람이 꽤 있었다. 미란이의 동생 호진이와 천이호 아주머니는 대화까지 해봤다고 했다. 희한하게 호진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고 천이호 아주머니는 난리가 났었다. 그 사건 이후 거의 절에서 살았고 더 웃기는 건 그 사건으로 저를 찾았던 천이호 아주머니는 자신이 신내림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후문이 있었다. 저 또한 그 외 유사한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 새벽 아무도 없는 우리 집 화장실에서 빨래하는 소리도 났고 빨래하며 노래를 부르는 미루 엄마 노래 소리도 들은 적도 있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루네 집 작은 방은 원래 미루 엄마 개인이 쓰던 방이었는데 죽은 후에 미루 새엄마가 오기 전까지 쓰던 물건 그대로 놔뒀다고 한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 그래서 영가가 자기가 죽은 걸 망각하고 계속 자기 집에 머물지 않았을까 싶다. 이렇게 유추해 본 적도 있다. 미루 새엄마가 들어오고 방을 정리한 후 갈 곳 없어 미루 엄마가 복도나 이 집 저 집을 헤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중에 미루 엄마 영가가 나타나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 된 후 따로 영가를 위로하기 위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 시점에 아파트 재건축을 해서 모두 나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께 들으니 동네 친한 아주머니 몇 분이 모여 절에 가셔서 영가를 달래주는 무언가를 해주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미루 엄마가 천주교라 따로 불교식으로 조용히 해드렸다고 한다. 희한하게도 정작 미루네 집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사 갔다. 알고도 말 안 한 건지요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다른 동네 주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이 사건은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 산 사람의 세상 말고 뭔가 있긴 있구나라고 처음 느끼게 된 사건이다. 전에도 이상한 현상 여러 가지를 봤지만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맞닥뜨린 사건이다. 제일 처음 경험한 건 초등학교 3학년경 당시 살던 아파트 5층에 수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중국에서 공부하던 스님 영가가 시여서 어느 날 갑자기 한자로 된 천수경과 법구경을 줄줄 외우고 해석해 주시고 하는 걸 본 적이 있다. 한글도 모르시는데 말이다. 그 할아버지는 결국 며느리한테 강제로 절에 끌려가서 그 절 큰 스님한테 맞박을 강타당하고 정상으로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맞박을 강타당하셨을 때 왜 내가 나가야 하냐. 공부한 게 억울해 죽겠는데 성불도 못하고 환생도 못한다. 억울하다 등등의 소리를 질렀다는 군이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그냥 희한한 일도 있구나 느꼈던 경우라. 미란이는 지금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다. 세월이 지난 후 알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 미란이가 그렇게 행동한 게 의도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살아보니 상대는 아무 생각 없는데 제 혼자 이상한 감정이나 흥분을 느끼게 되는 일은 없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공명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주파수가 맞으면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만약 그때 내가 미란이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부류의 생각들.
삶의 방향성이라는 알 수 없는 거잖아. 기억에 남는 게 재건축으로 한 집 두 집 이사 나가며 이사 나간 집 문에 라카로 X표를 쳤다. 그런데 미룬의 집은 X표를 못 쳤다. 미룬의 집에 X표를 치려고 하면 라카가 고장나서 안 나왔다고 하더라. 다른 집 가면 멀쩡히 잘 나오고. 우리도 이사를 나간 며칠 후 저녁. 모친의 심부름으로 그 동네를 찾은 적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우리가 살던 층 복도를 바라보니 누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우리 층은 모두 이사 나간 시점이었는데 미룬의 집 앞에서 어떤 여자가 제 쪽을 쳐다보며 서 있었다. 나는 그분이 미루 엄마라고 생각했다. 당시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이상하게 무섭다거나 하는 감정이 들진 않았다. 그냥 왠지 알 수 없게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서글펐다. 아마 이제 저 아줌마도 내 학창시절 추억이 서린 이 동네도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공포의 기억은 조금씩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마음 한편에 남아 때때로 나를 덮쳐오는 불안감으로 다가온다. 이사를 간 후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은 나름 평온했지만 가끔은 그 이상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 사이 미란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갔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이상한 긴장감과 공포가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지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더욱 돈독해진 것 같다. 미란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기원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나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나에게 또 다른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파트와 그 동네에 대한 소식은 점점 들리지 않게 되었다. 재건축이 완료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겠지만 나는 가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그때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간다. 미루 엄마에 대해서는 그녀의 영혼이 평안을 찾았기를 바랄 뿐이다. 동네 사람들이 조용히 그녀를 위로해준 것처럼 나 또한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평안을 기원한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내가 얻은 교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그 사건들을 떠올리며 삶 속에서 겪게 될 모든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이해의 마음으로 접근하려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